반갑습니다. 먼저 원래 연간 커리큘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에서 1월 2개월간 12월은 주 3회 수업을 하고 1월은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계획을 잡기를 12월과 1월에 각각 주 2회씩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도가 조금씩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단 먼저 주 3회씩 해가지고 진도를 좀 뺀 다음에 1월 달에는 주 2회를 하되 만약에 진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그러면 후반부는 그 다음 강좌에서 진행이 될 때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좀 빨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강을 들으신다면 12월 달은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1월 달은 수요일과 일요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생명과학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좌는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많은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다룬다 이고, 두 번째는 심화 강의에서 또 너무 기본적인 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배려해 가지고 길게 수업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기본 강의에서는 좀 심화된 내용들은 심화 이론으로 좀 넘기고 싶고, 심화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기본 강좌를 듣는 것은 꼭 듣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심화 강좌에서 무리 없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화 강의는 1월에서 4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1월은 주 1회를 하되 만약에 기본 강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1월 달에 주 2회를 모두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주된 것은 토요일 2회 나중에 2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일요일 날도 수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는 주 2회를 할 것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의 강의는 심화 강의로서 제가 편집한 생물학 총론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는 되도록이면 너무 이제 이전까지 좀 컴플레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 듣는 분들을 배려해서 기본 이론 때 했던 것들을 또 너무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좌 수가 좀 강좌 일수가 많은 것이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화할 땐 되도록이면 강좌 일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는 기본은 주 1회인데 아마도 이것도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1회이지만 한 번은 보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하되 만약에 진도가 빠르다라면 나중에 일요일의 경우에는 격주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이 기출문제를 하면서 아마도 이론 총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이때도 마찬가지 문제 풀이를 하되 이때는 주 1회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합니다. 두 달인데 시험이 11월 말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8주를 다 수업을 하지 않고 이때는 6주간 수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에서 진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일수가 나온다라면 8주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얘는 내용학만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혹은 8월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9월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마도 이론 총정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라면 일요일 날 시간이 남으니까 일요일과 혹은 하루 더 시간을 투자한다라면 아마도 수요일 날은 이때쯤 되게 되면 학원 사정상 수요일 말고 다른 요일 날, 평일 날, 화요일이라든지 혹은 목요일 날 정해가지고 수업을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짧은 시간 내에 핵심 이론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10월 마지막 주에서 개강될 것 같은데 주된 것은 11월 달에 마찬가지 주 1회 이때는 양혜정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보통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또 토요일 날 시간이 된다라면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4주 과정으로 얘는 내용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학과 교육학을 함께 묶어서 실제 시험처럼 전체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향상 수업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 혹은 인트로덕션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언해야 될 것들은 첨가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인트로덕션이라든지 혹은 오리엔테이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임용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물학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또한 이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임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을 너무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한 스스로가 생물학 연구에 이바지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 자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것은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긴 하지만 이 주관식 시험이 자신의 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이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 이론을 우리는 그대로 답안지에다 적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생물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나는 생물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존의 생물학자들이 생물학 이론을 어떻게 정립했는지를 습득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물음표를 찍고 왜 그리고 사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 듣는 내내 뭔가 의문이 생기더라도 그 의문 자체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되도록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숙달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학원을 진학을 하셔가지고 생물학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교사가 되고 싶다라면 일단은 기존의 생물학 이론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이 꼭 교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로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석사나 박사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외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책에 서술되는 형식과 책에 서술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것, 그리고 책에서 어떤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어떻게 문장을 끌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본 수업을 진행을 하면 챕터 1의 경우에는 이 책에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챕터 1 2페이지에 1장에 생물학과 그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명의 탐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각자가 편하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고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생물학이라 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은 여타 다른 과학의 분과인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다루긴 하지만 이때 이 일들을 다루려니까 개념들이 필요하고 서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념들이나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당연히 무엇을 차용할 수밖에 없냐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배웠던 개념이나 서술 방식에 대한 것을 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리학이나 화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물리학적인 내용이나 화학적인 내용이 있다 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적으로 깊이 우리는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정립한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기록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생물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생물은 무엇을 생물이라 하느냐 하면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 영위하는 시스템을 생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되려면 이 개념에 대한 것이 정의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때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은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어떠한 생물 문제에서도 생명 현상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라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은 책마다 서술되는 형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면 3페이지에 그림 1-2를 보게 되면 생물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 중에 생명 현상에 대한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규칙적 정렬이라고 되어 있지.
두 번째는 진화적 적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교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장과 발달. 여섯 번째는 환경에 대한 적응. 일곱 번째는 생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강의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생명과학, 캠벨의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 생물학 교재로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는 이 책이 가장 많이 읽혀진다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가장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생물학에 대한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에 대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 책을 신뢰하거나 너무 이 책을 신봉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 내용들을 보통은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순서에 대한 것이 이 저자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이 이렇게 순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이 교재에서는 에너지 교환이라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진화적인 적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말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은 흔히 반응과 항상성. 근데 이것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항상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생장과 발달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이 발달이라는 단어는 발달로 번역을 하기보다 이런 말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실제로 진짜 교수님이 번역을 완전하게 다 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이와 같이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번역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 번역되어 있는 한글 개념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공 교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적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벨로프먼트는 발달보다는 우리는 발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발달들은 되도록이면 발생이란 단어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생식과 유전. 다섯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화적 적응을 의미합니다. 이 적응이 누적이 되게 되면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적응과 진화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규칙적 정렬이라 했습니다. 보통은 시스템화되어 있다. 시스템화되어 있다를 흔히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물이 갖춰야 되는 생명 현상은
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번에서 5번까지는 생물이 가져야 되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6번에 대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에서 기능을 다루는 기능학을 생리학이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리학이라 하게 되면 이 생리학이 처음 생물학에서 형성이 될 당시에는 진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은 적응과 진화에 대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사실은 생리학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서 그냥 진화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물에서 구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을 형태학이라 합니다. 생명 현상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1번에서 4번까지는 기본 단위가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것을 우리는 흔히 생리학이라 합니다. 그러나 적응과 진화는 개체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단위가 개체군입니다. 따라서 진화학은 물론 넓게 본다라면 생리학 영역일 수 있으나 생리학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학은 주체가 개체를 중심으로 다룬다라면 진화학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최소 단위가 개체군이 되게 됩니다. 이 적응과 진화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흔히 진화학이라 합니다. 보통 협의의 좁은 의미의 생리학이라 하면 보통은 물질 대사와 반응과 항상성을 다루는 것을 좁은 의미의 우리가 생리학이라 합니다. 근데 이 생리학 중에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이 자극이 나가 아닌 또 다른 생물이 자극으로 작용한다라면 또 다른 생물에 대한 자극을 우리는 면역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면역학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생리학의 한 분과이지만 생리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을 다루되 이때 자극이 나 이외의 다른 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생리학을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면역학이라 합니다. 생장과 발생을 다루는 생리학을 발생학이라 합니다. 생식과 유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을 고전적 유전학이라 합니다. 그러면 각각 물질 대사와 반응과 항상성, 생장과 발생,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무엇을 일컫는 말이냐 하면 먼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에너지 교환이라는 글자로 나와 있지. 에너지 교환 혹은 화학 반응,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대사라 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 해서 이 화학 반응이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서 개념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 화학과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은 수학적인 요소에 대한 혹은 수학적인 특징에 대한 것이 강한 과목입니다. 반면 생물학은 과학에서 언어학적인 습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학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학문을 우리는 그대로 한글로 차용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을 서술한 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여기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해서 이 글자 그대로 독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것을 적었는 것은 양놈들이 적었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친구인 철수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할 때 철수에게 야 철수야 나 오다가 그녀를 봤어 그 여자를 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철수에게 야 오다가 그 여자를 봤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그 여자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지? 이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철수와 나가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자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영희이면 영희만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철수에게 야 오다가 그 여자를 봤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철수가 나는 영희를 봤다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철수가 받아들일 때 치욱이가 영숙이를 봤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말하는 화자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듣는 청자가 잘못된 거야? 청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그지?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가 화학 반응이라 했으니까 나는 화학 반응을 이렇게 생각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한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했었을 때 화학 반응이 무엇이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저자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독자인 자기의 생각을 자꾸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독자로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혹은 청자로서의 어떤 생각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문학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문학은 독자도 중요하고 청자도 중요하지만 과학은 독자나 청자의 생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자와 화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작성을 하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요라고 하는 질문은 저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화학 반응은 화학적 결합의 변형을 화학 반응이라 합니다. 얘는 지금 화학에 대한 얘기지 생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과 생물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이란 화학 결합의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 하고 이때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금속 결합도 있고 배위 결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은 이들 결합의 변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면 그냥 저런 단어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건 가장 기초적인 화학적인 상식인데 만약에 일반 화학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화학 포기반이었다라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단어를 저런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 반응이란 친핵성 반응만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친핵성 반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친핵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친전자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핵체란 핵과 친하다는
뜻이고 친전자체는 전자와 친하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원자가 핵과 전자로 구성된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이때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표기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외요가 아니라.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는 음이면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미세 입자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양성자는 양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양성자가 양이고 전자가 왜 음일까를 지금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화학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화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우리 망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전자는 음이고 핵은 양을 의미합니다. 음과 친하다는 말은 자신이 양이란 뜻이겠지. 양과 친하다는 말은 자신이 음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친액체는 전자가 많다는 뜻이고 친전자체는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는 전자가 적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친액체와 친전자체가 서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친핵성 반응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절대 친핵성 반응에 대한 것을 스스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친핵성 반응인가 보다. 이 친핵성 반응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 공유결합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화학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다루는 대사라고 하는 화학 반응은 모든 화학 반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의 변화, 특히 그 중에서도 친핵성 반응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모든 친핵성 반응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친핵성 반응인 것이지 모든 친핵성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물에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즉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효소라고 하는 특이적인 촉매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효소는 친핵성 반응을 촉매합니다. 또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촉매를 효소라 하고 이때 이 생체 촉매는 기본적인 효소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것은 차차 가면서 배웁시다. 생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체 촉매가 하는 기능이고 얼마만큼 빠르냐 하면 촉매가 관여하지 않는 것보다 대략 10의 9승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10의 9승과 1을 비교했을 때 1은 무시될 수 있을 만큼 작은 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물에서 일어나는 이 대사에 대해서는 효소가 관여하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약속인 것이지 절대 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 형태가 현재 효소가 작용하는 상태이다. 이때 작용하는 상태를 흔히 생물학에서는 활성을 가지는 상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때 국어적인 서술을 할 때 우리는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효소가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이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흔히 불활성 상태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생물에서는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 교재에서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큼은 일어납니다. 이 1만큼 일어나는데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화학에서 내가 배울 때 반응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왜 니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이 효소에 대한 활성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활성 상태이면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효소가 활성 상태가 아니게 되면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물과 그러면 비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면 속도 차이입니다. 느리게 일어나느냐 빠르게 일어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의 경우에는 실제 자연 상태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1의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10의 9승의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와 비생물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는 동물의 체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서 이와 같은 대사가 수행이 되게 되면 대사에 대한 반응물이 필요하고 이 반응물이 변형이 되어서 생식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붉은색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고 푸른색은 나에게 필요 없는 물질이 되게 되면 나에게 필요 없는 화학 반응, 즉 대사의 부산물을 우리는 화학에서는 부산물이란 단어를 쓰되 생물에서는 대사노폐물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대사노폐물은 그리고 생물학은 절대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노폐물을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계속 체내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부피는 항상 제한되기 때문에 대사노폐물을 내 몸에다가 계속 누적시키게 되면 결국 나는 터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대사노폐물은 필히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됩니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에는 생성된 대사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기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무한 생장을 합니다.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몸체 내에 뭐가 누적될 수밖에 없냐면 대사노폐물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진정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대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물질이 뜬금없이 갑자기 내 몸 내에서 막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재료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얻습니다. 이때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진정한 내 몸 속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여기를 구강이라 하는 것이지 입. 이 구강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이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 내강으로 물질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큰 물질들을 이 관 내강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이 관 내강이 왜 필요하냐면 이 물질을 내 몸으로 직접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쪼갭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소화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잘게 쪼개는 것은 분해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화학 반응입니다. 이때 이 화학 반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를 소화효소라 합니다.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흔히 마시는 것
먹는 것 식, 그래서 음식물이라는 것이지, 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흡수할 수 형태로 바꾸어진 작은 단위를 이제 비로소 내 몸 내부로 흡수를 합니다. 이 노란색의 현상을 우리가 소화라 합니다. 이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 흡수한 요 부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훨씬 더 넓은 체적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얘를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줘야만 됩니다. 이때 이 옮겨주는 과정을 순환이라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아마도 생물학과니까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 이 정도 얘기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호흡, 유산소 호흡을 하는 존재로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이 대사가 수행이 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 산화시키게 되면 생성되는 최종 생성물이 CO2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니까 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작이 필요하고, 또한 외부 환경으로 생성된 대사 노폐물인 CO2를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체 상태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은 기체 교환 혹은 호흡이라 합니다. 외호흡, 흔히 외호흡이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외부 환경과 기체를 교환하는 장소만 대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사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산소를 여기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고 생성된 CO2를 여기로 내보내주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순환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성된 대사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대사를 수행하는 세포에서 직접 내 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내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게 됩니다. 이 대사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하는 현상을 배설이라 합니다. 마찬가지 대사 결과 생성된 대사 노폐물을 배설이라고 하는 생명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순환이라고 하는 현상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의 생물 1에서는 물질 대사에서 실제 물질 대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질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물질 대사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지. 물질 대사는 이것을 물질 대사라 하는 것이고, 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생명 현상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협의의 생리학은 이와 같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협의의 생리학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 대사란 실제 물질 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물질 대사는 효소가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꼭 외워야만 됩니다. 실제 대사의 주체는 효소이다. 효소가 작용을 하면 대사가 일어난다.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면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다음, 협의의 생리학에서 다루는 두 번째가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먼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교과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극이란 특정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극이라 합니다. 즉, 나를 둘러싸고, 설마 여기가 비어있는 진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지?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이 질소이고, 21%를 차지하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지? 그리고 CO2도 대략 한 400ppm 이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것들은 다 자극에 속하게 됩니다. 생물이 가져야 되는 생명 현상은 뭐냐 그러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성은 이 또한 마찬가지 생물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생물에서 만든 개념인데 이제는 다른 과목들도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특정 시스템이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이때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이 이 시간에 따른 좌우축, X축은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구조적인 생리적인, 구조적인 형태적인, 기능적인 생리적인, 구조는 형태, 기능은 생리,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의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이 자체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외부의 힘이 개입되게 되면 얘는 변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되는 것이지. 근데 나는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 부위에 많은 모세혈관들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푸르게 보이지 멍이라 합니다. 그래서 멍드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혈액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피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피멍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항상성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 이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 가지고 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높아지니까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얘를 낮춥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 가지고 나의 조건을 낮추면 나는 이것을 인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자극에 의한 현상이라면 이 자극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대 방향의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응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내가 조금 있다가 1초 뒤에 오른손이 왼손을 때릴 것이니까 먼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물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뭔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 몸이 다 인지를 해가지고 미래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미리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극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이때 반응은 정확히 자극과는 반대되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응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생물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지 마라 했지, 그지? 마찬가지. 여기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일정하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항상성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절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항상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 즉, 요 현상을 두고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야,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거나, 이것은 전부 생물학자들이 담당하는 영역이지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사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인된 사기 학문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여기가 40을 가지고 있는 축입니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현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20부근에서 너무 커지지도 않고 너무 작아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내가 조금만 사기를 쳐볼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절대 그래프를 신봉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19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축을 보지 않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는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지, 그치? 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프를 들이밀고 믿으라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획일되어 있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잣대를 이용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래프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야, 얘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료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야, 이봐,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이 그래프가 참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싶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크게 변화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똑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10장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21장을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는 변화된다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리면 변화되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때 이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들을 흔히 우리가 감각계 그리고 신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의 최종적인 것은 반응계인 운동계, 즉 근육계가 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루는 것이 협의의 생리학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리학 교재는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그리고 감각계,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운동계인 근육계를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생장과 발생 그리고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습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물은 3차원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또 하나가 시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서술되는 문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물은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한다라면 이렇게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완전한 원이 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면 시간이 없어야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돌아왔었을 때 정확히 같은 자리가 되려면 이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들이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용수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라면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지점에 도달되게 되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른 자리인 거지. 뭐가 바뀌어 버렸냐면 시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피조물들은 시간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과 신이 아닌 존재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되는 시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끝나는 끝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신이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한 것입니다. 즉 알파가 오메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이 같아지려면 절대 용수철은 안 됩니다. 무엇이어야만 되느냐면 원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원은 신의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생물과 신의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적인 것이니까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생물은 어쨌든 시작이 있다. 태어남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시간에 구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든 천국이 열리게 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꼬시는 거지, 그지? 근데 실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출생과 사망을 가지는 것이 생물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만 본다라면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존속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계속 존속이 되려면 내가 죽더라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대체를 해줘야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개체가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 개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가
생성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부터 또 다른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식이라 합니다. 생물이 생식이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 생물 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체는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이 개체가 죽기 전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 그럼 이 개체는 이 개체와 구조적인, 형태적인, 기능적인, 생리적인 특징을 똑같은 것을 가져야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개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을 똑같이 가지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자신의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얘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만 됩니다. 이 현상을 남길 유에 전할 전, 유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전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체는 내 아버님, 내 어머님의 연장인 거지. 이때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개체로부터 또 다른 개체가 만들어지는 클론이 정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서도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어머니에게서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버님이 직모이고 내 어머님이 곱슬머리가 되게 되면 이때 직모에 대한 정보도 받았을 것이고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모와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가 어떤 형태로 표현될 것이냐. 이게 이제 유전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때 이 표현되는 형태는 다 제각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모와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정보 중에서 하나만 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하루는 직모였다가 하루는 곱슬머리였다가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전 현상에 대한 것은 각각의 형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멘델의 법칙은 생물에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지 절대 생물에 대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질은 멘델의 법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물에서 말하는 법칙은 전부 법칙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안 돼? 라고 절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생식과 유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식과 유전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생식 과정에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제공된 하나의 세포, 정자라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제공된 하나의 세포, 난자라 합니다. 이 둘이 융합되게 되면 수정난이라고 하는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세포로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정난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가지고 상실배라고 하는 단계가 되게 되고 이때부터는 전부 쪽발이들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들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일본말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벚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쿠라라고 하듯이 그냥 상실배라 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 상실배가 이후가 되게 되면 포배가 되게 되고 이때 포는 포대할 때 그 포입니다. 무엇인가를 싼다, 주머니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물론 낭자도 주머니 낭자입니다. 낭배가 되게 되고 이후에 신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경배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세포가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가 되는 과정은 세포의 수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수가 증가가 되는 과정은 현재까지 관찰된 지구의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무조건 두 개의 세포로 바뀝니다. 하나의 세포가 동시에 세 개의 세포로 쪼개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동시에 네 개의 세포로는 쪼개질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생물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무조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그럼 세포 분열의 결과 세포의 수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개체 수준에서 이것을 생장이라 합니다. 얘는 하나의 세포인데 이 개체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원래는 흰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을 가지는 세포가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푸른색과 같은 형태적 생리적 조건이 바뀐 세포로 변화가 되는 것을 분화라 합니다. 즉 세포의 구조적, 형태적 변화를 분화라 합니다. 이때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분화를 수반하는 생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발생이라 합니다. 즉, 하나의 세포가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인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장과 발생은 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나와 같은 개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생장과 발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이 생장과 발생을 위주로 다루는 생리학을 발생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 중에서 이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이 나 이외의 다른 생물체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따로 뭐라고 한다고? 면역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물학의 기능학인 생리학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식 과정을 통해서 개체가 자신과 같은 형태적, 생리적 특징을 가지는 개체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개체는 또 자신의 형태적, 생리적 특징을 가지는 또 다른 개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개체가 개체를 만들면서 종족이 보존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자극의 원인입니다. 이 지구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1년, 100년을 보면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니까 바뀐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개체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만약에 흰색의 조건에서 노란색의 조건으로 바뀐다라면 이 바뀐 환경에서 적합한 개체가 만들어져야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 짧은 시간의 생식 과정에서는 나는 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을 그대로 영위하는 개체이지만 이것이 10만 년, 100만 년,
천만 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천만 년 전에 나의 조상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많은 형태적인 생리적인 특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게 되면 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진화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에 대한 차이는 시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얘는 짧은 시간을 다루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반면 얘는 긴 시간을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생물을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생물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변화되려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내가 10챕터를 공부할 때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위주로 다루는데 15챕터를 다룰 때는 변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다뤄버리니까 말이 바뀐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고 전체 문장에 대한 것과 전체 문맥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급한 화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는 놈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공하는 애들이 생물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루는 학문에 따라서 유전학을 공부할 때와 진화학을 공부할 때 관점을 반대로 둬야 됩니다. 이걸 이제 물리학을 하는 놈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은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생물은 체계화되어 있다에 대한 것을 서술한 것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대한 것입니다. 개념 1-1에 생명을 연구하면 통일된 주제가 드러난다 해서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제에서 이어지는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에서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이 창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게 되면 H2O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H2O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지만 수소와 산소에 대한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H2O가 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가지지 못하는 또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창발적이라 합니다.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인데 먼저 요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필요한 단어가 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셀을 일본 놈들이 세포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일본 말을 한글음을 차용을 해서 그대로 세포라고 적습니다. 이때 세는 미세하다는 뜻이고 포는 포대, 주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일본말을 한글로 바꾸어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셀이라는 단어가 먼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지 세포라는 단어가 먼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놈들이 셀이라고 저기를 한 것을 쪽발이들이 가져가 가지고 세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포를 그냥 그대로 번역 없이 그대로 한글음을 차용해 가지고 세포라고 적었는 것입니다. 셀은 방이란 뜻입니다. 방. 그래서 작은 방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라고 적으니까 얘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작은 주머니라 하거나 작은 방이라 하니까 보다 더 쉽게 들리지 않아? 이게 이제 생물학의 한국에서의 단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양놈들이 만든 생물학 이론 혹은 생물학적 개념을 한국화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생물학을 가장 공부하기 힘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글자는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글을 읽고 있지만 진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생물학 교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는 한글로 읽지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쪽발이들 글이야 아니면 이건 양놈들 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실정에 맞게끔 읽어줘야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할 때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과목 한번 생각을 해봐봐. 다 원서 가지고 공부했지. 왜냐하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 된 책을 보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세포는 무엇을 세포라 하느냐면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생명현상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 그랬지, 그지? 생명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개체라 그랬지. 그러면 개체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란 얘기지 세포가 개체란 말은 아닙니다. 자, 개체가 될 수, 이 문장은 개체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이다인 것이지 세포가 개체와 동의어이다는 아닙니다. 생물은 아까 과학의 분과 중에서 언어학적인 습성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는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생물학과의 학생들은 생물학을 이수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생물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 이게 안 된다면 좀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개체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인 것이지 세포 이퀄 개체는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세포 이퀄 개체란 얘기지. 예를 들게 되면 집신벌레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들은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발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세포가 단순하게 그냥 모여있다라고 해서 얘를 조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들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만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세포로서는 담당할 수 없는 기능을 이들이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얘를 조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란 단어와 조직이란 단어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메바라든지 혹은 집신벌레라든지 혹은 대장균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 이퀄 하나의 개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다세포성 조류의 경우에는 조직 수준이 하나의 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식물과 동물에서는 체제를 달리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듭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단순하게 여러 조직이 모인다 해서 기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들이 모임으로써 창발적인 특성이 발휘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조직들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 하나의 기능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기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가 되게 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지 모든 동물 개체가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수준에서 개체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수준에서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수준에서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이 수준에서 개체가 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반면 식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동물에 대한 것이면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게 되면 이 조직이 조직계를 형성합니다. 이 조직계가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보다는 보다 더 단순한 체제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물은 식물보다 더 복잡한 체제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에서 기능학인 생리학과 구조학인 형태학이 다루는 주된 범주가 되게 됩니다. 세포를 중심으로 기능학을 다루게 되면 말을 잘못했다. 세포를 중심으로 구조를 다루게 되면 우리가 세포학이라 합니다. 조직을 중심으로 구조를 다루게 되면 조직학이라 합니다. 조직과 기관 혹은 식물에서는 조직과 조직계를 중심으로 구조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면 협의의 형태학이라 합니다. 기관과 기관계, 식물에서는 조직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해부학이라 합니다. 이들이 형태학의 각각의 분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좁은 의미에서 형태학은 이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면 넓은 범주에서 형태학은 세포학, 조직학, 형태학, 해부학을 전체를 일컬어서 형태학이라 합니다. 이 세포들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세포는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균은 세포가 생명 현상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개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는 상피세포 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모든 생명 현상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생명 현상의 일부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피세포는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상피세포가 생물이 아니라 생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세포 소기관은 뭐냐 그러면 세포 내에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하위의 단위를 세포 소기관이라 하고 따라서 어떠한 세포 소기관도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생명 현상의 일부를 영위하는 것, 생명 현상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세포 소기관이 됩니다. 이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이 되되 현재 지구상에서 주된 기능적인 최소 단위의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물에서는 물론 생화학에서 이 분자 수준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주된 것은 세포 소기관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체들이 모이게 되면 개체군이 되게 됩니다. 개체군은
현재 생식이 가능한 개체의 무리를, 집단을 개체군이라 하고 흔히 집단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개체군보다 상위의 시스템이 되게 되면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 혹은 군락이라 합니다. 군집은 어떤 하나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 요소만을 군집이라 하면, 근데 생물은 생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물과 생물은 환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즉 나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잖아. 이 산소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식물이 만들어줍니다. 이때 식물이 나에게 직접 산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대기에다가 산소를 내뿜으면 나는 대기로부터 산소를 받아가지고 대기로 CO2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로 간 CO2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생물만 묶어주면 군집이 되면 생물의 무생물적 환경 요소들을 합치게 되면 이것이 생태계가 되게 됩니다. 생태계들이 모이게 되면 생물권이라 합니다. 생물학 계열의 생태학에서는 기본적인 단위를 생태계의 모임을 생물권으로 두게 되면 농대 계열에서 산림학과라든지 혹은 조경학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태계와 생물권 사이에 갑자기 단어가 지금 내가 떠오르지도 않는다. 패치를 경관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경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권과 무조건 달라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경관이 하나의 생물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생물권이 여러 개의 경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관이라는 단어는 생물학 계열의 생태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었을 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생물권들이 모여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개체군에서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것이 진화학이 되게 되면 짧은 시간에서 이들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생태학이라 합니다. 생태학이 개체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개체 생태학이라 하고, 개체군을 중심으로 다루면 개체군 생태학, 군집을 중심으로 다루면 군집 생태학,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생태계 생태학이라 합니다. 사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생물학 영역에서 요즘은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생물권 혹은 경관 생태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개체군은 현재 생식이 가능한 개체들을 그룹핑하게 되면 개체군이 되게 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개체의 무리를 종이라 합니다. 종과 개체군의 차이는 요 단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이게 이제 생물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생물은 단어를 정의할 때 너무나 모호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호성이 크면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물학을 과학으로 분류하지 우리가 문과대학의 문학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재적이라고 하는 모호한 단어가 생물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모호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럼 이 단어가 모호하지 않으려면 이 단어에 대한 뜻은 하나이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호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자의 생각만 반영한다라면 하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잠재적인 것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이란 지리적 격리에 의한 생식적 격리를 배제한 것, 이것을 잠재적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는 일본에 살고 있는 늑대와 한국에 살고 있는 늑대는 생식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생식이 불가능한 것, 이걸 잠재적인 생식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허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물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룹핑하는 것을 분류학이라 합니다. 개체군들이 모이게 되면 종이 되게 되고, 종이 모이게 되면 속이 되게 되고, 속이 모이게 되면 과가 되게 되고, 과가 모이게 되면 목이 되게 되고, 목이 모이게 되면 강이 되게 되고, 강이 모이게 되면 문이 되게 되고, 문이 모이게 되면 개가 되게 됩니다. 이 킹덤보다 상위의 분류 계급으로서 요즘은 도메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물론 전부 다 쪽발이들 말입니다. 일본말. 이 일본말이 한 단어로 구성이 되니까 얘도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역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영역이라 하기도 합니다. 대신 아직까지 모든 분류학자들이 도메인을 정식 분류 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는 설마 들어봤겠지. 이렇게 이제 그룹핑하는 것을 분류학이라 합니다. 이걸 이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류학은 과학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듭니다. 분류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의 사람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 성별로 나누면 2그룹이 될 것이고 연령대로 나누게 되면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룹핑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분류학에 대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현상과 생물과 생물학과 그 생물학의 각각의 여러 분과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이해가 되겠지. 그 이외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편하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발적 특성이란 단어 자체를 문제에서 묻지는 않을 것이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창발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오른쪽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